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가설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앨리스는 항상 가장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작은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어느 날 아침 엄청난 미스터리가 펼쳐졌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커다란 수박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모두가 수박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앨리스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하먼 스타일의 설명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커피를 한 잔 따른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수박이 여기 어떻게 왔고 왜 깨졌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가능한 가설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설은 수박이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마을 시장으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실수로 수박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 아침이었고 마을에 들어오는 트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 누군가가 장난을 쳤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밤중에 장난을 위해 수박을 던졌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마을엔 그 정도의 수박을 던질 만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누군가는 UFO가 수박을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설은 웃음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전통 축제인 수박 날리기 대회가 곧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박 날리기 대회라면 충분히 실수를 가장한 연습 과정에서 수박이 광장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이 가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전날이었던 데다가 여러 마을 사람도 수박 날리기에 참여하기 위해 연습하던 중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가설이 가장 그럴싸하군요. 설명적 가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앨리스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마을은 수박 날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고 다들 이 사건을 잊지 못할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앨리스는 하먼의 이론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협력과 추론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스꽝스럽지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이상한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 손잡고 나서는 것이 합리적 사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가장 적절한 설명을 찾는 노력을 해보세요. 너무 비현실적인 UFO보다는 현실적인 수박 날리기 대회 같은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철학자 이안이 있었다. 이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그의 열정이 조금 달랐다. 그는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다. 마을은 이안의 강연에 대해 기대가 컸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강연이 시작되었고 이안은 커다란 흰 칠판 앞에 서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여러분,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아십니까? 이안은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간단히 말해, 셸러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계층을 이루며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각적 쾌락의 가치에서 최고에 이르는 성스러운 가치까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다. 이안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치의 계층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관중 속에서 손을 든 사람은 바로 마을의 농부인 조셉이었다. 이안, 그건 우리 삶에서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이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조셉 셸러에 따르면 사랑이나 우정은 생명 가치나 심지어 정신적 가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안은 칠판에 크게 감각적 쾌락, 생명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라고 적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성스러운 가치란 무엇일까요? 교회 이종직이가 손을 들고 말했다. 그것은 아마도 신앙이나 신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이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성스러운 가치는 우리를 초월적 존재나 본질과 연결시켜 줍니다. 셸러는 이 가치가 최고라 여겼고 이는 신성한 것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이안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숙고했다. 관중에 있던 한 학생이 말했다. 제 생각엔 우리가 매일의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가 우선되는지 더 신중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안에게 감사를 표하며 강연장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이안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통해 삶의 선택에 있어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맥스 셸러의 이론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유머 섞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이 이끄는 삶의 방향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그들의 날카로운 선택들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도처에 가득한 로봇들은 모든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하며 인간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부터 집안일까지 로봇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가정용 로봇, 일명 버틀러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는 모든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버틀러봇 알프레드는 주인인 존과 함께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다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알프레드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존은 서두르다가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컵은 땅에 떨어져 깨지고 내용물은 사방팔방 튀어올라 부엌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프로그램되어 있던 알프레드는 주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커피의 파편을 빠르게 치우고 존이 다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예방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전 확보 완료? 하고 알프레드는 조용히 선언하며 바닥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과로로 피곤했던 존은 알프레드에게 명령했습니다. 알프레드, 오늘 일찍 끝내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니 커피를 들고 와줘. 알프레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존, 그러나 부엌 바닥이 여전히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존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알프레드를 믿고 따라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존은 중요한 사업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프린트해줘. 알프레드는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프린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본 알프레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존, 프린터가 과열되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기계 이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발끈하며 왜 대명령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지만 알프레드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위험성을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안정화 완료 후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존은 그의 격한 감정을 깔아앉히고 알프레드의 판단이 얼마나 이성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존은 알프레드의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기계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닌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존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더욱 균형 있게 사용하게 되었고 알프레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변수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더 배워갔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커피잔 사건에서부터 프린터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재미있고도 철학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술과 나아갈 방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나라의 인의 덕목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진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서였고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어 인의 개념을 삶에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인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그는 여행을 떠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통해 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서는 어느 날 북쪽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인 축제, 라는 이름으로 일주일간 함께 모여 농사를 돕고 음식을 나누며 지내곤 했습니다. 장서는 이 축제에 큰 호기심을 느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여러분은 매년 이렇게 함께 모여 축제를 여시는 건가요?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장서에게 답했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에게 인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인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장서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장서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인을 몸소 체험하고 가는군요.
잊지 말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장소에게 말했습니다. 장소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여러 마을을 방문하며 마을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장소를 끊임없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장소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책은 인의 실천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여행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책은 그의 고향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의 가치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과 마을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인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그제서야 비로소 공자가 말한 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중이 만드는 변화의 힘이었습니다.